9월 넷째 주 KMATV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야당의 간호법 재추진 방침에 맞서 새로운 입법 추진에 나섰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대통령의 간호법 제1을 요구하면서 그 대체 입법 형태로 모든 의료, 요양, 돌봄 직역을 포함하는 의료법 개편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를 위해 최근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연구회는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 서비스 제공 근거 체계화 방안, 의료 행위와 각 직역별 업무 범위 규정 체계 개선, 의료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설정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15일 첫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단독법 제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조 장관은 특정 직역의 역할 확대만을 반영하는 단편적인 법 제정이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을 다루는 의료법 체계 정비가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환자의 개인정보까지 보고토록 하는 비급여 관련 고시를 시행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4일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와 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공포했는데요. 여기에는 565개에 달하는 비급여 진료 행위의 진단명과 치료 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비급여 보고 정보에는 민감한 환자의 진단명과 치료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내과의사회도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는 의사의 진료권을 철저히 제한하는 방편으로 변질될 것이라면서 국민의 의료 소비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료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대한신경외과 의사회는 이번 고시는 의료를 관치에 입각해 강력하게 통제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의료계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을 5대5로 조정하는 방안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5대5 조정 방안에 대해 26개 학회에 조정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는데요. 절반 이상이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직권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련병원들은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김대중 내과학회 수련위원장은 지방 수련병원의 상당수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태인데 정원만 늘린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며 필수 의료 인력을 늘리려고 한 정책이 오히려 인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모 학회 관계자도 지방병원 전공의 자리를 늘려놓아도 전공의들이 지원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며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역 내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하려면 전공의 정원 대신 전문의 모집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이 뇌성마비 신생아의 분만을 담당한 의사에게 12억 원 배상 판결을 내려 의료계를 충격에 빠뜨린 가운데 의료 과실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배상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는 현직 판사의 의견이 나와 주목됩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강동훈 판사는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직업인이 실수를 한다고 5억, 10억을 배상할 일은 없다면서 의사의 경우에만 과실의 결과가 너무 가혹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의료행위는 다른 사건들과 다르게 가해가 아닌 도와주려다 발생한 것이라면서 의료는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분만은 내재된 위험이 늘 있는 만큼 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선욱 변호사는 분만 사고 손해배상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2030년대에는 총 배상액이 20억 원이 되는 판결도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해선 의사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산모에게 3억 원을 국가가 보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 차관이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3가지 방향성을 제시해 눈길을 끕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최근 의대생들과 가진 행사에서 사법 리스크 해결, 근무량 단축, 수가 보상 이 세 가지를 필수 의료 문제 해결 방안으로 내놨습니다. 박 차관은 필수 의료 진료과 의료진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문제가 사법 리스크였다면서 의료계와 함께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의료진 업무량에 대해선 전공의 의존을 탈피해 전문의가 중심이 되는 구조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일한 시간 동안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필수 의료 영역 의료행위는 생명과 직결돼 긴장도가 높을 것이라며 이들의 노력이 반영되는 보상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다가오면서 의료 현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5일 대한전문병원협회 정기학술 세미나에 참석한 병원 관계자들은 기계적 결함으로 녹화가 안 되는 경우의 대처 방법, 또 영상 유출에 따른 법적 분쟁 등에 민감한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촬영 영상 개수가 늘어나면 관리가 어려워지고 악의적인 해킹으로 영상이 유출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컸습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기계 결함은 CCTV 촬영 거부 사유 중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부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며 영상 유출에 따른 법적 문제에 대비해 사전에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의 초진 환자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을 다시 내비치자 의료계는 물론 환자 단체도 우려 목소리를 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범 사업이 본격 시행된 6월과 7월에 약 14에서 15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는데 이는 코로나19로 한시 운영할 때의 62에서 69% 수준입니다. 14일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초진 허용 대상인 의료 취약지 범위가 좁고 휴일 야간에는 비대면 진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을 그 이유로 꼽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수단이라는 게 원칙이고 초진은 절대 불가하다며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료사고의 법적 책임 소재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역시 굳이 야간이나 공휴일에 초진을 확대할 필요가 있나라며 초진 확대가 환자 소비자의 요구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 불법 거래가 적발돼 당국이 관리 감독에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마켓, 세컨웨어 등 4곳을 점검한 결과 총 364건의 의약품 불법 판매, 광고 게시물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유형은 피부질환 치료제를 비롯해 탈모 치료제, 위장약, 해열 진통제, 발기부전 치료제, 피임약 등 다양했습니다. 식약처는 전문 의약품을 판매, 광고한 자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고 플랫폼 운영자들에게는 의약품 거래 게시물 차단 등 관리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자 대한의사협회가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피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외면한 불합리한 판결이라며 면허 범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규정한 의료법 체계를 송두리째 무시한 것이라고 성토했습니다. 또 초음파 진단기기를 잘못 사용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자격과 면허를 갖추지 못한 자가 함부로 현대 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한의사는 약 2년 동안 무려 68회나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으나 환자의 자궁 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님과 함께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KMATV 스튜디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네, 위원장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역사도 역시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간의 활동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004년부터 진짜 한국의료일원화 범의료대책위원회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그리고 2011년 8월부터 한방대책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때부터 계속적인 활동을 해왔습니다. 주된 활동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의학적 이론의 허구성, 400년 된 학문을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게 많습니다. 이걸 좀 더 국민들한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이론적인 허구성을 저희가 강조하고 또 한편으로 봐서는 현대의약품을 많이 병용 투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면은 스테로이드를 같이 한약에 섞는다든가 그런 로 인해서 스테로이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그런 면을 강조하고 있고 또 작년에 얘기했듯이 한의사 국시 시험 문제라든가 교육 과정이 같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이 차이지는 그런 차별화된 전략, 그 외 법적인 소송 등을 저희 한특위에서는 준비하고 대책으로 계속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최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협은 안팎으로 법리적인 다툼을 꾸준히 지속해왔고, 법정의 배석도 위원장님께서 자주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 소회는 좀 어떠셨는지요? 사실 법적인 그런 트렌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2013년도 안압 측정기 사용 문제, 여기 때부터 사실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얘기되는 거는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가해지지 않고 결과가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의사로서 판독하기 힘들지 않다는 그런 배경으로 해서 그 전에 비해서 많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 2022년 12월 판결에 있어서 보면은 이게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걸 근거로 해서 보조적인 진단으로 썼을 경우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바뀌는 상황에서 이게 어떤 진료면인 거를 단순히 그런 행위 자체만 가지고 판단하는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진료 과정 중을 모두 판단하는 게 의료 활동인데 그런 면이 전혀 참작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사실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또 법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법적인 판결이 사회상이나 이제 어떤 대중들의 기대감이나 이런 것을 많이 반영하는 것 같은데요. 재판부가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이제 그 해당 한의사에 대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 이게 이 형사 판결인데 형사와 민사의 결과는 또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왜 생긴 건지 또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정말 없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한의사가 이거랑 연관돼서 2015년도에 민사에서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1,500만 원. 근데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는 그때를 보면은 치료의 과정을 지연시켰다는 그런 진료 과정에 대한 해석이었고, 이번 같은 형사재판인 경우는 의료법 위반, 단순히 의료법에 이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위험하지 않다는 그 이론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 법적으로 해설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진료라는 면이 하나의 분야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과정인데 기기 자체가 진료하는 데서 위해성이 없다는 이런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저희가 주되게 봐야 될 것은 그 기기를 사용한 진료 행위 자체의 판단 이런 식으로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뭐 사기죄라든지 업무방해죄로도 이제 고발이 되어야 된다 이런 해석도 법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 건강이 결과적으로는 진료가 지연되거나 오진이 됐을 때 해가 될까 봐 우려하는 저희 회원들의 그 걱정이 굉장히 높으신데요. 이와 관련해서 의협도 뭐 재상고 등 사법적인 대처 이외에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지 또 지금처럼 이렇게 이원화된 한국 의료 체계 내에서 환자로서 국민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고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어떤 진료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법정에서 해결된다는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어찌됐든 모든 과정 자체가 중요한데
단순히 위해가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인해 가지고 이 모든 기계에 대해서 이 어느 정도 그 이완화된 면허 체계 내에서 허용해 버리게 되면은 이 실질적으로 보면 모든 기계 자체, 의과에서 쓰는 의료기 자체가 보면은 기계를 만들면서 한 회사는 쓰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나온 기계는 없었습니다.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런 모든 기계를 한 회사에서 쓴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그 기계를 쓰게 되는 그 준비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한의사 국시에서도 문제가 제기를 했듯이 보면은 그 한의사 지금 이원화된 면허 체계 내에서는 저희가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님들, 영상학교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서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 질적인 문제가 차이가 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걸 제대로 배우고 그러고 나서 임상 실습에서도 충분한 경험을 한 후에 환자한테 진료를 해야지 그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배우고 지식적으로만 배웠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환자를 쓰게 되면 정말 무면허 의료 행위가 만연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면이 생각을 해야 될 거고 그런 면으로 저희가 집중을 하고 앞으로도 저희 의협에서는 좀 더 이런 현대의학을 사용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무면허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이것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